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났습니다. 경제 위기를 책임지는 거대 정당 여야 대표의 모습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상대 공격에 집중된 여야 정치의 현주소. 정말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보이는 정치. 왜 이러는지 여야 의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불법 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5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불과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관리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노사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과 폐업, 협력업체 고용 승계 문제 등을 두고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타결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40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BA.5보다 전파력이 더 센 걸로 알려진 일명 켄타로스 감염 환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달 사이에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의원에 대적하기 위한 이른바 97그룹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미 정책 당국자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더 뉴 팰리세이드 4천여 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또 7만 명대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7만 명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우세종이 된 BA.5보다 전파력이 센 BA.2.75 변이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2배 가깝게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자세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1,17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전체 인구의 36.8%에 해당합니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5천 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7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보다는 3만 1천여 명 늘어나 1.81배이고 2주 전과 비교하면 5만 2천여 명 증가한 3.84배로 더블링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월 21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7만 850명, 해외 유입이 3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 증가해 107명인데요. 환자 급증세가 시차를 주고 위중증 환자 증가로 나타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100명을 다시 넘긴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40일 만입니다. 하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7.4%로 전날보다 1%포인트 상승했지만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794명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보다 3만 명 넘게 늘면서 80일 만에 다시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BA.5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2명으로 늘었다면서 이 환자는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해 2주 전인 지난 7일 확진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확진된 뒤 14일 이변이 감염자로 확인된 국내 첫 확진자보다도 이른 시점입니다. 첫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서 감염 가능한 기간 내에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BA.2.75 변이가 지역사회에 이미 퍼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BA.2.7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보다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가 8개 더 많은 하위 변이이며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우세종이 된 BA5보다도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최근에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네, 국립보건원은 국내에 사용 중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 치료제 3종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효능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효능이 입증된 변이는 국내에서 우세종화를 앞둔 BA5와 BA4, BA2.3, BA2.12.1 등 4종입니다. 연구원은 3개 치료제 모두 기존 델타 변이주와 비교해 오미크론 세부 변이에서도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과 항바이러스 효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켄타우로스 변이 BA2.75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효능이 있는지 현재 추가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수학 여행을 다녀온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중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주지국입니다. 네, 고등학교 수학여행 집단 감염 후속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예,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1, 2학년이 3박 4일간 제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누적 확진자 150명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옆 중학교에서도 환자가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떠난 날인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하면요. 현재까지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모두 6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일일 신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이 지난 18일 월요일로 이날만 69명이 추가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도 같은 날 신규 환자가 19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들 학교 간의 확산 흐름의 일부 공통점은 발견된 겁니다. 다만 두 집단 감염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두 학교가 한 울타리에 있긴 하지만 식당이나 교실 건물 자체가 분리된 만큼 두 집단 간 확산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분석도 있고요. 반면 두 학교 모두의 자녀를 보내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주변 상가나 학원에서의 학생 간 접촉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추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도 다시 긴장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를 권고하고 방역 안내 문자를 일주일간 이틀 간격으로 보내도록 조처했습니다. 또 앞으로 학교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 때 학년별 집단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하거나 조기 방학을 하는 방안을 전북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 소규모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가파른 재확산세와 시민들의 위기감 간의 온도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앞으로 학사 운영 방법을 놓고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지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이 고등학교 수학여행 집단 감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최근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전주에서 제주로 수학여행 다녀온 학생과 교사 등 150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 또 교사들이 감염됐을까요? 일단은 뭐 BA5라고 하는 최근에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이전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뭐 단기간이지만 같이 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숙박을 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런 집단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수학여행하는 과정에서 뭐 가급적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 하는 과정에서 이 노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집단 감염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 출발하기 전에 간이 진단 키트 검사를 했는데 그때 10명 넘게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사실 만약에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면 예. 그렇게 한 학년 내에서 또는 한 반 내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언제든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판단이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런 그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한 번은 들어봤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행 중에도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주도 지역 사회에서도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그 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확진자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뭐 수학여행 과정에서의 지역사회의 전파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증가 자체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예.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학교 측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학생들이 확진이 됐을 때 이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유행이 커질지에 대한 예측이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고등학교 바로 옆에 학교 정문이나 일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중학교가 있는데 이 중학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수십 명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감염의 연관성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같은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하굣길에서의 접촉 또는 학교 이외에 학원이나 뭐 여러 학생들이 방문하는 곳에서의 접촉 같은 것들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학교 간에 직접적인 전파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양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그 이 학교 이외에서의 전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추정을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급증하는 감염자 가운데요, 97%가 첫 감염자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첫 감염인지 명확하게는 알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번에 최근에 감염되고 있는 분들의 97% 정도는 이전에 확진력이 없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거에 감염 확진이 없었던 분들이 주로 초감염 형태로 감염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최근에 그 BA.5의 면역 회피 능력이나 우리보다 BA.5의 유행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은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전에 감염력이 있던 분들이 재감염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그 3% 내외의 재감염자보다도 앞으로 유행이 커지면서 재감염 사례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민들의 긴장감이 좀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교수님 보셨을 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최근에 정부 당국이 내놓은 방역 대책을 보면은 지금의 유행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거리두기 전략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결국 확진된 사람들이 빨리 진단받고 치료할 수 있는 형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유행의 그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완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거리두기와 관련된 그런 그 방역 대책을 내놓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런 피해가 커지고 대응이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거리두기를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미리 공표를 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켄터로로스 변이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우리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인도 입국자로 알려졌는데요. 혹시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걱정입니다. 최근에 그 광역지자체단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정한 비율로 PCR 검체를 확보해서 유전자 전장 염기 서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BA 2.75의 분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의 그리고 아주 적은 지역에서의 전파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입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BA 2.75의 전파력이 만약 BA5보다 더 강하다면 점진적으로 BA5를 대체하고 우세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행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정점이 두 번 생기는 이른바 쌍봉형의 유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한 달 사이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검사와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페인이 3,1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독일, 영국도 2,0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발생국도 40개에서 70개 나라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긴장하는 동안 확산세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Despite 2 years of experience with COVID, our response to monkeypox has been maddeningly slow. 원숭이 두창 환자는 드러난 결과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검사 자체가 적고 확진 환자 집계도 소극적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The people saying, gee whiz, we just don't want to have to deal with another infectious disease. But this disease is significant. 세계보건기구는 긴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리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심각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50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사측 간 협상이 아직 결론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협상에서 민영사상 책임과 폐업한 협력업체의 고용승계 문제 등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는데 오늘 오전 다시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협상 오전 10시쯤 시작했는데 1시간도 안 돼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오후 2시에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늦춰 3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 사이에 각각의 의견을 조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협상은 밤 11시 반쯤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곧바로 노조는 협력업체가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을 번복해 협상이 더는 진행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약속을 깨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각 업체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협의한다고 협상 테이블에서 번복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협력사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은 협의 과정이었지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협상에서도 이 법적 책임, 그러니까 손배소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에 대해 100% 사측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측이 갑자기 손배소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각 협력업체가 손배소 문제에 대해 아주 완강한데 그래도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손배소 문제를 두고 지금 노사 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인데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네,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는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가 커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대우조선해양이 긴 휴가에 들어갑니다. 오늘이 사실상 휴가 전 마지막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50일째고 도로 점거는 30일째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와 노조 간 갈등도 격화할 상황입니다.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곳 조선소 정문에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사측이 일부 정규직 노동자를 부추겨 금속노조 탈퇴를 선동하고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보조선소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 과제를 강조하면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이른바 97그룹 당권주자 4명은 오늘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의원에게 대적하기 위한 단일화도 언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이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 원내사령탑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분열적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경제 위기 책임을 돌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해 주십시오. 연금과 노동, 교육개혁 등 윤석열 정부 정책 과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연금 문제는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언급하면서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며 민주노총을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1조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권 직무대행의 이런 연설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보는 시각과 국회를 보는 시각이 저급하다며 노동 현장의 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말을 쏟아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직무대행 원톱 체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권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고요?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당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거취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이견 없이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는다는 건데요. 안 의원은 특히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주장은 대표 거리 상태가 아니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당대표 관련한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뭉쳐서 이 민생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한 축인 장제원 의원에 이어 안철수 의원까지 일단 권성동 원톱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지만 권 직무대행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역시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의원은 임시 시스템으로는 위기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권성동 체제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위기 초반에 특히 정권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완전 전시체제로 들어가서 네, 그리고 민주당 97그룹 당권 주자들이 오늘 오전에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단일화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죠. 네, 이른바 양강 양박으로 불리는 97그룹 재선 주자들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첫 토론회를 했는데 이에 앞서 강병원 의원이 SNS에서 컷오프 이전에 이재명 후보 간 단일화를 미리 약속하자고 제안하며 운을 뗐습니다. 토론회에서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쇄신 대상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박주민 의원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접점이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이기보다는 쇄신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들까지 다 하는 그런 단일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점이 있어야 된다.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97그룹 주자들은 대세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선거 패배 책임을 거론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강병원, 강훈식 의원 얘기도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익숙한 패배 리더십과 단호히 우리가 결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감한 혁신과 실천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척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97그룹을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요즘 치솟는 채소값에 음식점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고깃집들이 그동안 추가로 무제한 제공했던 채소에도 이용 제한을 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서울 망원동의 한 고깃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채소값이 워낙 올라서 고깃집들 고민이 크겠습니다. 네, 채소가 있는 이 셀프 코너에 붙은 문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붙은 건데 야채 리필 꼭 한 번만 부탁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급등한 채소 가격을 실감케 하는데요. 바로 아래 있는 이 상추는 지난 봄만 해도 4kg 단위로 2만 원대였는데 지금 5만 원이 넘습니다. 양파도 시장에서 10kg 단위로 만 원대면 구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만 7천 원에 달하고 있고요. 마늘 역시 가격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채소값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거의 한 달 새 전반적으로 평균 3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와 장마 등 기상 악화로 작황이 부진해진 탓입니다. 여기에 삼겹살도 최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고깃집은 가격 인상 압박이 거세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이 가게는 고깃값을 올렸지만 마진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휴가철에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 재확산세까지 더해지면서 손님이 줄어들다 보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기료까지 올라 온종일 에어컨 틀기도 무서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깃집은 여름에 비수기인데 전기료까지 인상이 돼서 사실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아직 의식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배달 위주로 제가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음 달 농식품 물가 관련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지만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하루빨리 물가가 잡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망원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불법 촬영을 한 뒤에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던 50대 남성 A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A씨는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인물이 2번이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는 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은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9일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 A씨 불법 촬영한 후에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디서 잡혔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대리기사 일 같은 걸 하고 있었고요. 자기가 이제 관련해서 업무 관련해서 알고 있던 이제 그 여성 대상으로 그 집에 이제 따라가서 침입해가지고 불법 촬영을 하던 중에 이제 이게 발각이 되면서 도주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은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을 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검거가 된 지금 그런 중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도 근데 전자발찌를 그 부착한 거를 자기가 이제 자르고 도망을 간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한 번 그런 이력이 있고 이걸로 중하게 처벌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훼손하고 도망을 간 거죠. 네, 이전에는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습니까? 이전에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이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이 성범죄의 이력으로 이제 도배되어 있는 직업이 성범죄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1990년에 이 사람이 강간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복역을 장기간 하고 나왔는데 다시 2002년에 이제 특수 강도 이제 뭐 강간 이런 걸로 또 한 12년 삽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불법 촬영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벌금도 또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락이 또 가니까 범죄를 계속 저질러요. 연락을 받으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걸 훼손하고 이제 일본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국으로 도주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7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송환이 돼서 이제 강제 송환돼서 오게 되는데 이때도 중하게 처벌받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는 가능하지 않아야 하는데 법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전자발찌 부착을 한 상태에서 훼손해도 안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 해외를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기간 동안 가겠다라는 걸 미리 이제 그 보호관찰관한테 신고하고 허가받아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아마도 출입국 하는 이제 그 관리하는 쪽에 정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18년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서초 인근에서 그 1차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을 간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버려요. 나머지 장치도.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출국장을 지나서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이게 뻥 비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유관부서 간의 협조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바로 하면 네. 예, 공조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네. 이 사람이 일본에서 또 태국으로 또 옮겼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일본에 있을 때부터 뭐 저기 공조수사를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제대로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이 사람이 잡혀오진 못했고 결국은 한 번 더 가고 나서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남성이 보호관찰 관계자에게 조롱성 문자도 보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은 이 관리망이 허술하다는 걸 어느 정도 좀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알았기도 하고 이때 학습하는 거죠. 사실은 한 번 끊고 달아나 보니 이게 자기가 끊었을 때 바로 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버리고 출국장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도착해서 일본에서 다시 입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절차 안에서 생각보다 이걸 끊고 달아나는 게 별일 아니라는 학습이 1차 되고 네. 나중에 잡혀오고 나서 중하게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봤자 차라리 원래 지었던 범죄 처벌받았던 것보다도 아주 미미하게 처벌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전자발찌를 이제 이렇게 절단하고 도망가는 건 이제 아주 쉬운 일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현행 법규상 만약에 전자발찌를 끊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현행 법규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로 이제 1년에 10건에서 20건 정도의 전자발찌를 이제 자발적으로 훼손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된 이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법은 만들어 놓고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이 법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꼭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년에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범죄가 10건에서 20건 정도 된다면 이게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거잖아요. 거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원래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고요.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이유 자체가 재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거의 관리 감독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막상 부착은 시켜놨는데 현재 상황이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발찌 부착 관리 대상자는 10,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운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1인당 관리 인력이 17.3명이라고 해요. 통계를 내보면. 사실상 이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대로 관리하려면 한 명이 몇 명 정도를 맡아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10명 이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발적으로 이제 스스로 신고해 오거나 연락을 해오는 것들 이외에는 뭔가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그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 서류로 보고하거나 구두로 인폼해 오면 그걸 받고 그냥 이제 보고하고 이런 수준인 거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좀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고 현재 이제 좀 그 관리되어야 되는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가가 제대로 구현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17.3명은 턱없이 많은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매년 전자발찌를 몇 명이 차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면 재범, 중범죄 저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작년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던 중에 여성 2명을 살해한 범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윤성이라는 이제 범죄자가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여성을 이렇게 살해하고 강간하고 살해하고 뭐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기다려 봤는데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처음 이제 누굴 죽이고 다시 전자발찌 훼손하고 다시 누구를 죽이는 데까지 총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근데 이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전자발찌 훼손 상태가 있는데 그 집으로 그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이제 들여다보는 이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선 수사 과정 안에서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실제 국민의 어떤 안전을 책임지는 수사관들이 이런 현장에서 좀 그 자발적으로 뭔가 행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30대 주부를 살인했던 그 중곡동 살인 사건도 있었죠. 이번에 대법원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고 너무 잘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비극이고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건이 되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잘 되지 않다가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대법원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도 그 당시 그 범죄자가 원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기다려봤는데 한 2주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범죄로 나아가게 되고 보호관찰관도 이 사람을 성범죄자로 분류하고 있었던 게 좀 아닌 상황 같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유가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했는데 오랜 기간 좀 표류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대법원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절대로 끊지 못하는, 훼손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자발찌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가능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에 관련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엄벌에 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의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주행 중에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리콜, 시정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할 때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저속 주행 중에 엔진 회전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동력이 전달되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엔진 회전수가 낮게 세팅이 돼서 시동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직원이 5억 원을 빼돌린 뒤에 잠적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올해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만 무려 10건에 달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법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기 안성시 고3농협 직원이 허위 세금 계산서로 5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이 고객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50억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은 올해 확인된 것만 무려 10건에 달합니다. 내부 통제로 비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 본점은 1,115개, 지점까지 합하면 4,800곳이 넘습니다. 모두 개별 법인인데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농협중앙회 정기감사로 관리 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역 단위 농협은 내부 사정에 밝은 장기 근속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직원 비리를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비정상적인 자산 흐름을 감시하는 전산 감사 시스템도 이미 마련돼 있지만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빼돌리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돼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딴 횡령 사고에 농협중앙회와 중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농협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나 부당한 권유를 금지하는 등 6대 판매 원칙을 마련해둔 법으로 위반하면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 등 상호금융업은 소관부처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 금융위 소관인 신현만 금소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인 만큼 직원들이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선 조합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엔 내부 통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중앙회만 대상으로 규정해 수천 개 개별 지역 조합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농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개별 조합도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제도적 감시 강화로 거대 조직 농협에 뿌리내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요즘 도로 위에서 시민의식에 감탄할 일이 많습니다. 이틀 전 부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가전제품 부품용 쇠봉 6천여 개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하나둘 멈추자 차에서 내린 시민들, 쇠봉을 하나둘 줍기 시작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 덕분에 현장은 2차 사고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말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시민의식이 빛난 사례가 최근에 또 있었죠. 지난 11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소주병 수백 개가 도로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비상 깜빡이를 켠 오토바이도 눈에 띄네요. 덕분에 30여 분 만에 현장은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춘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맥주병 3천여 개가 쏟아졌지만 시민들이 발벗고 나선 덕에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해당 맥주 회사에서는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모두 시민의식이 돋보인 사례인데요.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화물차 적재물 사고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는 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물차의 장치 고정을 더 철저하게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이와 관련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화물차에 실은 짐이 떨어져서 2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해서 특히 화물차 기사 또
또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시민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려던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 A씨의 승용차가 멈춰 있자 화물차 운전자 B씨가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운전을 제지하던 B씨를 무시하고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25m가량을 이동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에 걸쳐 끌려간 B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65%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 기사에 달린 지린다는 댓글을 두고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최근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정보당국과 우리 군 당국이 전략사령부에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위치한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북핵 관련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론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이틀간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과 군 관련 모든 첩보를 관장하는 국방정보국 주최로 열렸습니다. 신문은 북핵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략사령부에선 매년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에 대한 토론회만 각각 개최됩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문제의식의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최근 소형 전술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력 충돌 상황에서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한 미군 고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북한이 조만간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0%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론회 참석자인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 국지학연구소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무기 사용 억제를 정책 목표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핵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것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서울은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습니다. 기온은 높지 않지만 비가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 일정 계획하신다면 여유롭게 잡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내륙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지금은 비구름의 끝자락에서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에만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동 지방에만 내일 새벽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가 되겠고 막바지 장맛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났습니다만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대 정당 여야 대표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서로 탄만하면서 여전히 상대 진영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의 현주소, 잠시 뒤 여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